동지들 반갑습니다. 투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투쟁! 제가 약간 초짜입니다. 제가 늦게 합류하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가 거의 많은 분들이 첫 대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정책팀에서 이제 팀장을 맡고 있는데 주로 정책팀의 역할은 정세 분석입니다. 정세 분석인데 참 많이 듣죠 우리가. 해마다 연말 연초가 되면 모든 조직이 정세 분석서를 냅니다. 아까 저한테 그 오랜만에 본 신태섭 동지가 약간 툭 치면서 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툭 쳐보고 싶어서 정세 분석이 뭐죠? 신태섭 동지 복수하자. 어마어마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 정세 분석이 뭘까요? 그렇죠. 와 녹슬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제가 너무 거창한 제목이라 저도 사실 제목에 짓눌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제를 던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뭘 많이 알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고서는 단위 사업장을 넘어서는 싸움을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인식 자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짓눌려 하면서도 이러한 거창한 주제를 냈고요. 정세 분석의 핵심은 손자병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도 손자병법 8장 9변편을 인용했는데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뭐 또 별다른 일이 있겠어 맨날 뭐 위기가 왔다 공황이 왔다 이러는데 결국 안 왔잖아 30년 동안. 그런 식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까 이영주 공동대표님이 그런 상황을 얘기했어요. 어느 날 문득 이게 거의 접수 가능한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지? 이런 상황이 닥칠 수 있거든요. 제대로 대응할 준비와 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정세 분석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손자병법의 그 핵심 조항에 있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 아니고 백전불태죠. 위태롭지 않다. 즉 우리가 화물연대 동지들이 힘차게 싸우고 많은 기대를 가졌지만 휘청했어요. 근데 붕괴하지는 않았거든요. 이 태자가 붕괴하지 않는다는 말, 백전백승은 없어요. 그거는 이상한 당사 외우는 애들이 뭐 무오류의 당이니 어쩌니 그런 거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싸우다 보면은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조직이 붕괴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백전불태의 개념이고 지피지기니까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노동운동하고 노동해방운동하는 사람한테 적이 누굽니까? 자본이죠. 근데 자본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삼성, 이재용, 한국에서는 대빵 중에 대빵이죠. 근데 글로벌 차원으로 가보세요. 여기 낑기고 저기 낑겨서 어디 끽소리 하나 못 냅니다. 그렇게 볼 때 세계 자본주의가 내지는 세계 정치 경제 체제가 군사적 체제가 어떻게 작동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동지들이 듣다시피 이거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이 작업은 정세 분석 작업은 가사노동 비슷해서 아무리 잘해놔도 뭐 하나 잘못되면 왜 이따위밖에 청소 안 했어. 왜냐하면 예측을 해야 돼요. 정세 분석의 핵심은 예측을 해야 돼요. 주체와 적의 힘관관계를 보면서 예측을 해갖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하는데 내 인생 내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복잡한 세상을 예측을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티나지 않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많은 정세 분석가들은 어떻게 빠져나가냐면은 우리가 사냥총을 쏠 때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클레이 사격이라고 올림픽 보면은 왼쪽에서 씩 날라오면 탁 쏘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부분의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동지들은 그렇게 하면 딱 맞습니다. 민주노총이라든지 많은 조직들이 정세 분석을 그렇게 합니다. 위험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놓으면은. 근데 이제 저는
멧돼지를 우리가 사냥할 때 멧돼지가 예를 들면 지리산 권역에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빠르고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개들이 멍청한 애들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도저히 명사냥꾼도 자기 혼자 힘으로 멧돼지를 못 잡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사냥개 4마리를 훈련시켜서 그걸 풀어놔갖고 나타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기 쪽으로 유인돼서 그때 겨우 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런 정세 분석은 굉장히 많은 오류의 가능성과 실패의 가능성 이런 걸 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서두가 길었는데 제가 이런 거창한 짓눌리는 제목의 발제라는 거는 저 혼자 헤쳐나갈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따가운 비판과 격려 그 속에서 이 부분이 앞으로 완성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보면은 혁명이냐 야만이냐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거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제가 뻥으로 쓴 건 아니에요. 모두가 위기 상황. 우리는 윤석열이 욕 엄청 하잖아요. 저 멍청한 새끼. 근데 얼마 전에 트럼프, 지금의 푸틴, 시진핑, 일본의 기시 이런 애들 멍청하기 짝이 없어요. 지금 다 멍청해요. 지금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다 멍청하고 세계 모든 자본주의 자체가 지금 굉장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거를 갖다가 미중 패권 투쟁,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투쟁으로 지금 가리고 있고 그 속에서 뭔가 미국 이겨라 중국 이겨라 다 여기에 쏠려다니고 있죠. 근데 핵심은 그 가운데서 자본주의의 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 이런 위기 상황을 100여 년 전 1차 세계대전 때 자본가들은 어떻게 돌파했냐면은 전쟁을 일으켜서 돌파했어요. 전쟁만큼 위기 돌파에 좋은 그게 없거든요. 근데 누군가 3차 세계대전이 터졌다고 이미 시작되었다고 11월 10일 노동자대회 때 유인물이 뿌려졌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성급한 문제라고 보는 게 세계대전이라 하면은 미중 간에 미국 러시아 간에 싸움이 붙어야 세계대전인 거지 거기는 아직 지들끼리 붙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은 1차 세계대전과 달리 핵무기와 그 이동수단 ICBM이라고 얘기되는 그 미사일의 발달로 인해서 사실 승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본가들도 우리도 굉장히 힘들어요. 질이 멸렬하고 세계 노동운동이 제대로 되는 나라가 한국만이 아니고 다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자본가들도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해서 강력한 무기를 지금 사용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기는 심화되는 최초의 국면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 지구적 격변이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크게 혁명이냐 야만이냐 미중 패권 투쟁에 보다 적은 관심을 진짜 문제는 자본주의다. 그래서 노동당에서 얼마 전에 바보야 이런 표현을 우리 결집에서 썼다가 그걸 뭐라 그러죠? 무슨 발언이라 그러죠? 그거를 소수자 혐오 발언이다 그래갖고 제가 아마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아마 바보야 문제는 자본주의야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중 패권 투쟁은 대단히 자본주의 전반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한데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가서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굉장히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 그 지점을 우리가 봐야만이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떤 돌파의 가능성이 생긴다 이렇게 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북아시아 전쟁 위험 고조 미국의 불장난이 거대한 불길을 키우고 있다. 세계 경제 위기의 먹구름이 한국을 덮치다. 투쟁의 시작은 혁명적 정세 분석으로부터 파업을 동반한 노동자 민중 총궐기로 비상한 국면을 돌파하자. 거대한 불길도 한 점 불꽃으로부터 이렇게 제가 이제 몇 페이지 안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쪼개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 제가 조금 얘기를 했고 미국이 이기냐 중국이 이기냐는 오바마 2008년 월가 위기 이후에 오바마 이후에 시작돼서 트럼프 때부터 지금까지 10여 년간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언론 매체나 유튜브 들어가 보면 아주 난리가 아니죠. 10년째 지금 누가 이긴다 해서 중국이 망해도 벌써 망했어야 되는데 중국이 비틀비틀하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문제는 잘못된 질문이고 자본주의의 지속이냐 자본주의의 종언이냐의 문제로 초점을 지금 맞춰야 될 시기다.
자본주의는 왜 한계에 봉착했냐면은 세계적 규모야. 일국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한데 세계적으로는 더 심각합니다. 80억 인구를 얼마 전에 돌파했거든요. 그중에 한 60억 가까운 인구가 소비력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금융 영역으로 가갖고 온갖 파생 상품이니 뭐니 뭐 우리가 봐도 저 상품이 무슨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만든 놈도 모른대요. 그게 어디 가서 어떻게 터질지를. 하여튼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디지털화, 자동화로 인한 급격한 실업,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우리 정책팀이 앞으로 이 소위 자동화라고 불리는 이 영역이 AI 이런 영역이 과연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 그리고 자본주의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인데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자본주의는 산노동, 살아있는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거기서 잉여가치를 착취해야만이 유지되는 체제인데 이것이 계속 발달하면은 사실상 산노동을 착취할 기회가 빠르게 줄어듭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엄청난 실업과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면서 아주 심각한 고통을 안죠. 하지만 자본주의 자신도 지금 심각한 위기로 가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 9.24 우리 기후정의 행진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호응을 했는데 기후재앙의 격화로 자본주의 상산의 확대가 한계에 봉착한 게 100년 전하고는 아주 다른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마디로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인데 그 기축통화의 지위가 60%까지 하락했었습니다. 그리고 유로화가 한 20%, 위안화, 그다음에 엔화 이런 것들이 추격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저 러우 전쟁이 터졌고 저걸 통해서 지금 굉장한 인플레이션이 유발됐어요. 근데 고금리로 돌파한다고 연준은 계속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을 4번이나 가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금리에서. 이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한 공급망에 차질이 생긴 건데 그걸 통해서 이제 다시 유럽이 지금 탈탈 다 털렸습니다. 그래갖고 유로화의 지위라는 거는 이제 곤두박질 쳐서 그래서 달러화의 지위가 60%까지 삭감됐다가 지금 80%까지 회복되고 있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리고 남북한, 대만, 동북아시아 세계의 화약고로 떠오르다. 그건 우리가 뭐 신문지장에서 맨날 볼 수 있는 이야기고 그래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그리고 내일이 다른 그런 정세의 급격한 변화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강달러 정책에 과연 누가 제동을 걸 것이냐. 중국도 못 걸고 아무도 못 거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결국은 예전에도 그랬고 그 지구상에 있는 많은 저 이머징 국가라든지 저소득 국가들 이런 데서 이제 투쟁이 터져 나오고 선진국의 이제 그 중산층이 붕괴됐거든요. 세계화 30년 만에 그들과 연대하면서 아마 어떤 변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은 4,300억 불을 5개월 전에 갖고 있었습니다. 외환보유고로. 우리가 IMF 때는 빚도 많았고 그리고 기업이 단기 차입을 해갖고 굉장히 어떤 위기 상황에서 약 300억 불이 있었대요. 근데 개별 차입한 거는 그걸 넘어섰었죠. 그래서 굉장히 취약했는데 블룸버그 통신 애들이 3개월 전에 그런 말을 해요. 한국에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다. 4,300억 불을 갖고 있고 단기 차입도 없는데. 그래서 KBS 기자들이 모여갖고 라디오에서 이야기하면서 블룸버그 통신 저 돌다가리 새끼들 미친놈 아니야? 왜 우리를 까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자기들이 웃고 떠들었어요. 근데 2달 만에 그 기자들이 똑같이 모여갖고 와 이거 진짜 1,400까지 올라가는 순간 얘들이 다 기절초풍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조업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달러로 구입해야 되는데 우린 자원이 없잖아요. 석유나 천연가스나 모든 구리 뭐 이게 천정부지를 치솟으니까 순식간에 무역 적자로 돌아선 거죠 이게. 그리고 해외 투기 자본 입출입이 IMF 김대중 때 강제한 것들이 너무 완벽하게 털어먹기 좋은 그런 식으로 금융시장이 개방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에서 수출입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약 60%, 70%. 근데 이게 지금 연속 적자예요. 특히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중국에 우리 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한 해에 200억 불씩 그 IMF 이후에 순무역 흑자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지금 순무역 적자로 돌아섰어요. 그러면서 급격하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상황까지 와 있죠, 지금. 그래서 여기에 뭐 더 들어가면은 금리가 이제 인상되는 조건 속에서 가계 부채 문제부터 시작해서 회사채, 레고랜드발 이런 것들에 겹치면은 순식간에 위기가 이제 닥쳐온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정세 분석인데, 정세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을 둘러싼 제세력의 힘관계고, 정세 분석이 문제되는 시기는 어떤 대내 충격에 의해서 제세력 계급관계가 이렇게 안정적이었는데 그게 막 흔들릴 때죠. 흔들릴 때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 문제와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부분을 보면은 이 정세가 굉장히 심각한 정세다, 아니면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세 가지 징후가 뚜렷이 포착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그 예의주시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화물연대 투쟁도 보셨고, 각자 노동조합의 조직을 보면은 아무리 위기가 격화돼도 투쟁에 주체 역량이 없는데, 그게 아주 고전적인 얘기거든요. 과연 싸움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79년, 80년 부마에서 광주로 가는 시기에 지금보다 노동운동이라든지 당운동이라든지 정치 세력화가 훨씬 미흡했어요. 하지만 엄청난 투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체적 역량의 강화라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그걸 능가하는 어떤 부분이 어떤 위기 상황에서는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찾아내서 건너뛰어야죠, 그 부분을. 근데 굉장히 그 정세 분석에 아까 말한 클레이 사격하는 정세 분석서는 결국 주체 문제에 있어서 미비로 인해서 뭐 별 볼 일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사업장이나 잘 지키자, 우리 임금과 우리 고용이나 잘 지키자, 이렇게 가는데 그걸 뛰어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골리앗 파업에서 시작된 90년 5월 반민자당 시위라든지 91년 강경대 박창수 이렇게 연결되는 5월 투쟁기에 이런 투쟁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91년이니까. 그러고 나서는 중간중간에 노개투라든지 있었지만 그런 공격적인 파업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위축돼 있다고, 위축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승리라는 말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30년 만에 대반격을 한번 시작해보자라는 큰 그림을 갖고 자기 사업장 문제, 자기 지역 문제에 달려들어야 전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에 지나 전쟁에 이기는 경우가 있고, 전투에서는 번번이 이기지만 전쟁에 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홍보팀장님이 여기저기서 제 문건을 보고 이렇게 해준, 근데 이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 80년대를 경과한 동지들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 러시아 혁명 시기에 그 정치신문의 이름이 이스크라인데 그게 이제 러시아어로, 근데 그게 불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대한 불길도 한 점 불꽃으로부터 타오른다. 아무리 정세가 이렇게 요동을 치고 큰 변화가 요구되어져도 원대한 목표를 갖되 몸은 더욱 낮추어 대중 속으로 파고들어야 나비의 날개짓이 거대한 태풍이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망과 앞으로의 정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원대한 포부와 기죽지 않고 공세적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투쟁의 촉발은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투쟁들에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거대한 전망과 목표를 이뤘다면은 작은 투쟁은 이기든 지든 작은 투쟁에서 자기만족적으로 그쳐져요. 마치 수많은 대공장에서 비정규직 동지들이 정규직이 되면은 뭔가 그 동지들이 운동에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래서 많은 사업장에서 현대차라든지 이겼어요. 만여 명이 정규직이 되고. 하지만 그거는 전투에는 이겼지만은 전쟁에서는 완벽히 패배한, 동지들은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경우인데,
어떠한 투쟁 자체를 보면 졌어요. 패배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남기는 여운과 기세와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한 전략적 투쟁, 이영주 공동대표의 그런 부분에 자양분이 되면서 치고 나갈 수 있는데 그런 자세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